네, 그럼 이제 김홍준 원장님의 기조 발제에 이어 본격적으로 리부팅 한국영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부 리사운딩 한국영화의 사회를 맡은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램팀 박세호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디지털 사운드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 한국영화 사운드 복원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운드 기술은 모노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거쳐 발전하였고 OTT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확장되며 극장과는 다른 새로운 청취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영화의 청각적 경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고전 영화의 사운드 복원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병인 사운드 매니저님으로 넷플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사운드 제작을 지원하고 계시며 글로벌 오디오 기술 전략과 품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발표 제목은 극장에서 스트리밍까지 청각적 몰입의 진화로 극장 중심으로 발전해온 돌비 애트모스 같은 사운드 포맷이 OTT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플랫폼별 맞춤형 믹싱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인 사운드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사운드 관련된 프로덕션에서 사운드 관련된 사실상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상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약간 여러분들 금요일에 소중한 시간 소비하면서 오셨잖아요. 영화 시청하시고 관람하시는 대신. 그래서 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간직이 될 좋은 정보, 약간 노량진 스타일의 그 주입식 교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그 극장에서 스트리밍까지 청각적 몰입의 진화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영화관에서 경험하던 사운드가 OTT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청취 환경이 달라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과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저희가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이고, 이제 왼쪽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좀 생성을 했는데요. 그 말인즉슨 되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넷플릭스에 다니기 전에 실질적으로 영화를 믹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파묘라는 작품 이제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넷플릭스 작품들도 믹싱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믹싱한 같은 컨텐츠라도 영화관에서 들었을 때랑 그게 이제 OTT로 이식이 돼서 TV로 들었을 때랑 많이 다른 거를 저 자체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의 시작점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극장과 OTT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술적인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니어필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청취 조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에 맞추기 위한 믹싱 전략, 즉 사운드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장에서부터 거실까지 이런 몰입 이머시브 사운드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술적 진화와 플랫폼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영화 사운드는 늘 발전해 왔습니다. 70년대부터 돌비 스테레오부터 시작을 해서 5.1, 7.1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애트모스라는 몰입형 사운드가 이제 중심이 되었는데요. 사실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돌비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보시면은 그럴듯하게 되게 막 애트모스면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요렇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5.1, 7.1과 애트모스는 다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더 많은 채널, 더 넓은 공간감, 더 큰 몰입을 위해서 사운드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비 애트모스를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아마 이 전 세대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아마 다음 세션에서 우리 민영님이 아마 좀 살짝 언급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트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극장에 가시면은 수십 개의 스피커가 쫙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 스피커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6개가 동시에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근데 애트모스는 그게 아니고 각각의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천장에도 스피커가 배열이 돼 있어서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까지 모든 3가지 축을 다 사운드 연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공간 자체가 마치 바이올린이나 기타처럼 하나의 울림통 여기 그 공간에서 최종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어쩌다 보니 영화관보다 집에서 영화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OTT 플랫폼은 이제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TV와 태블릿, 이어폰, 헤드폰 등이 이제 새로운 영화관의 그 사운드 시스템이 되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관객의 시청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이 오늘의 가장 핵심 배경입니다. 우선 스트리밍 속에서 애트모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살짝 설명드리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선택을 하면 저기 사운드 배지라는 게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가 애트모스로 믹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에 돌비 애트모스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는 또 프리미엄 계정에만 좀 제공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5.1 또는 공간 오디오라고 하는 스페셜 오디오라는 배지를 붙여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재생 가능한 대부분의 기기에서 콘텐츠를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쪽에 보시는 TV나 우리 헤드폰 이런 것들처럼은 여기 있는 큰 스피커와 다르게 되게 조그마한 유닛에 제한된 그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 속에서 같은 콘텐츠라도 다르게 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운드는 포맷 자체보다 환경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청취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극장은 거대한 공간을 전제로 설계된 거죠. 100명, 200명, 300명에게 동시에 들려줄 수 있게 위해서 설계되었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커가 사방에 배치되고 높은 음압, 큰 소리, 그리고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가장 작은 속삭이는 소리부터 막 초신성이 폭발하는 큰 소리까지도 다 담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웅장한 스케일을 느끼고 사운드 힘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스트리밍 서비스는 주로 어디서 시청이 될지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파트의 작은 거실 또는 이어폰을 꽂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사운드바, 조금 신경 쓰면 사운드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 디바이스마다 성능에 따라서 이제 채널 수와 한계가 조금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큰 스피커와 다르게 좀 낮은 음반만을 재생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되게 좁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 한계 때문에 대사 전달력과 무엇보다 일정하게 볼륨을 관리하는 게 이 스트리밍을 위한 청취의 포커싱을 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어필드 환경과 그것을 위한 믹싱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 시청 환경은 어디서 얼마큼 많이 보느냐. 네, 요거는 조금 알려진 글로벌적인 데이터를 제가 그냥 간단한 비율로 한 건데요.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TV로 70% 정도의 멤버가 TV로 보고 20% 정도의 멤버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보고 나머지 10% 그 이하가 저는 랩탑이나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보시면은 저기 있는 스피커들이 다 그렇게 좋은 스피커들은 아닌 거예요. 물론 랩탑에다가 이어폰을 꽂을 수 있고 아이폰에다가 에어팟 프로를 꽂을 수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장과 다른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조금 전 세계적인 비율과 다르게 TV가 한 55% 되고 그 이상의 비율이 조금 모바일로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니어필드 믹싱을 할 때 어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전통적으로 영화 믹싱은 이제 파필드, 즉 원거리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큰 스피커와 넓은 공간 그리고 잔향까지 고려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웅장함과 스케일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은 사실 우리 집 거실과는 좀 다르죠.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그 소니 픽처스의 믹싱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믹싱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극장도 많고 저 뒤에서 스피커가 스크린 뒤에 있고 믹서들이 저 뒤에 있어서 전체를 울릴 수 있게 사운드 믹싱을 하는 건 거죠. 그럼 니어필드 모니터링은 무엇인가? 반대로 스피커와 청취자의 거리가 1m, 한 2m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사가 또렷하게 들리고 디테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바, TV, 이어폰 같은 환경이 바로 니어필드 조건과 가장 가까운데요. 이것도 같은 소니 픽처스에서 새롭게 만든 한 7, 8년 전에 만든 니어필드 믹싱룸입니다. 그래서 믹서가 앉아있는 자리와 저 바로 앞에 있는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의 거리가 한 2m 안쪽이 되죠. 지금 여기만 해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울리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스피커가 가까이 있으면은 울림이 더 적게 들릴 거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 믹싱을 할 때도 원래는 좀 리버브를 덜 줬었는데, 그러니까 울림을 덜 줬었는데 저는 가까운 환경에서 리버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어프로치 자체,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우리 집에 있는 TV, 이어폰 등과 실제 소비 환경과 좀 비슷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극장 믹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사가 안 들려서 볼륨 키웠더니 갑자기 큰 소리 나서 또 볼륨 줄이고 볼륨 줄였더니 또 대사 안 들려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극장용 믹스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생기는 문제인 건 거예요. 마치 서킷을 위해서 제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F1 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기량 제한도 없고 무조건 빨리 달리면 되고 정해진 서킷에서 달리기 때문에 거의 그걸 최적화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자동차를 곧바로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올려놓은 꼴입니다. 방지턱도 넘을 수 없고 배기량 제한도 맞춰야 되고요. 소음 규제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니어필드 믹싱, OTT에는 별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어필드 환경을 위해서 이제 리믹스를 한다는 개념이 좀 생겼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이 이제 시네마 환경인데 단순히 이제 상대적인 수치상으로 36이라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가 맨 오른쪽 기내에서 저희 영화 가끔 보잖아요. 그럼 기내는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럼 그 시끄러운 노이즈를 뚫고 우리 배우의 숨소리도 들어야 되고 총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큰 소리는 작게, 작은 소리는 크게 해서 결국 청취 환경마다 다이나믹 레인지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그 프린트 마스터 소스로 하나의 소스로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대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생각보다 그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 자체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미오를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부터 쇼박스 로고가 뜰 때부터 되게 극저음을 썼습니다. 기분 나쁜 극저음. 왜냐하면 저는 영화 초반부터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서브우퍼를 이용을 해서 진짜 듣는 게 아닌 느끼는, 진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저음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대사 나오기 전까지 그 대사를 딱 썼죠. 아마 지금 보시면은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실 텐데, 만약에 이게 OTT로 타겟팅된 타이틀이라면 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저음이 재생이 안 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고 OTT 서비스를 위해서 리마스터링 할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나의 소스로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은 제약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OTT 환경을 목표로 믹스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싱룸 자체도 거실 크기의 믹싱룸 이렇게 사이즈로 만들고, 대사의 레벨까지도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기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와 뭐 EQ 특성 이런 것들에 좀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내가 지금 듣는 소리가 크다고 저희가 영사실로 뛰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볼륨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뭐가 있죠?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듣고 싶으면 크게 듣고 작게 듣고 싶으면 작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운드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대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하는 그 타겟 레벨이 있어요. 보시면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저기다가 대사를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기준으로, 대사의 레벨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 대사 레벨을 평준화하는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장르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릅니다. 즉 액션 무비와 어떤 라이브 콘서트, 음악만 쭉 나오는 거와 그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보더라도 리모컨을 볼륨을 그 움직이는 걸 최소화하고, 어떤 타이틀을 보더라도 일관된 대사의 볼륨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저렇게 볼륨을 특정 레벨로 이렇게 평준화,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요. 노멀라이즈를 시킵니다. 이거는 또 다이나믹 레인지를 또 조절하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큰 소리는 작아지고 작은 소리는 키우죠. 그리고 대사의 볼륨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어떻게 어디서 재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디코더들,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 자체는 조금 다이나믹 렌즈를 넓게 쓰더라도 우리 집은 조금 좀 제한된 환경이야. 그러면은 저렇게 디바이스가 소리를 눌러서 보내주는 거고, 나는 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저런 압축 없이 그대로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시청자가 리모컨을 안 만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일정 기준을 넘으면은 소리를 줄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소리가 작아지니까 초록색으로 소리를 쓱 키우다가 저기 어느 순간 큰 소리가 나면은 빨간색으로 쫙 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무리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자가 소리를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기능이 켜 있는 디바이스들에서는 소리가 압축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콘텐츠 제작의 그 창작적 의도를 해치는 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환경으로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걸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파형을 한번 오버랩을 시켜봤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오버랩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 대사 부분에는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막 액션씬이거든요. 막 우주선 나오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원래는 저 빨간색과 같은 되게 엄청난 다이나믹 레인지의 큰 소리지만 저러한 DRC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압축이 된 소리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바이스 단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넷플릭스나 어떤 OTT 같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저렇게 소리를 직접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최종적인 디바이스, 리시버에서 저 사운드를 어떻게 디코딩을 할지로 정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번 쭉 읽어야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OTT는 이제 극장의 단순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 작아졌다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니어필드 환경에 맞춘 믹싱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은 시청 경험의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사 명료성 그리고 그 연출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연출적인 의도들을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맞춤형 믹싱 전략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TV, 아마존, 훌루 이런 데서도 다 동일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극장의 축소판이 아닌 독립적인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청취자의 환경에 맞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무리로 좀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각자의 거실과 헤드폰, 이어폰들이 이제 작은 영화관이 되었을 텐데요. 이제 조만간 개인화된 공간 음향이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머리를 이렇게 헤드폰으로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면 제 귓바퀴 모양, 머리 크기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이어폰을 쓰더라도 애트모스 극장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기술이 곧 될 겁니다.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컨슈머 레벨로 아마 조만간 이제 실현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스페셜 오디오라고 저희 넷플릭스에서 또 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 어카운트에만 제공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용하더라도 마치 5.1 또는 애트모스처럼 들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간 음향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좀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혹시라도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시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포맷에 맞게 어떻게 내가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에 대한 좀 단초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기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극장용 사운드는 돌비, SDDS, DTS 등 다양한 사운드 포맷이 있는데 반해 OTT는 돌비 위주로 제작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주셨는데요. 네, 그 첫 번째로 극장용 포맷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영님 세션에서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이 아마 언급돼서 충분히 설명될 것 같고 요즘은 돌비 애트모스를 제외하고는 극장용 포맷은 이런 돌비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DCP라는 주머니에 담아서 그대로 그냥 어떠한 뭐 압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스트리밍 플랫폼은 뭐 굳이 돌비 기술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각 여러 가지 코덱을 사용합니다. 스테레오를 위한 코덱, 뭐 애트모스를 위한 코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비 기술인 거고 돌비 애트모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포맷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담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한 가지로 이렇게 콕 뽑아서는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코덱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말씀해주신 파묘의 사례처럼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운드 효과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이 저조한 한국 영화 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영화적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에서 사운드 매니저로서 컨텐츠를 제작해 주시는 우리 그 사운드 파트너 분들께 너무 극장처럼 다이나믹 크게 사용하지 말아달라, 조금 다이나믹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청자들, 멤버들을 위해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하면은 더 극장에 더 맞게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극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포맷들을 충분히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극장 보시면은 거의 한 20인치가 넘는 서브우퍼가 있고요.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청각적인 연출을 위해서 100%다 활용하고, 그게 단순히 영화를 즐긴다는 걸 넘어서 약간 액티비티 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사실 시네마틱한 소리를 만드는 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김병윤 사운드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 복원팀에서 사운드 복원을 담당하고 계신 박민영 사운드 복원 스페셜리스트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민영 사운드 복원 스페셜리스트는 스페인 산세바스찬에 있는 EQGE에서 아카이브를 전공하셨고,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음향 복원의 역사적 맥락과 기술적 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국영화 사운드 복원의 도전과 과제로 다양한 사운드 포맷의 특성, 아까 말씀해주신, 그리고 복원 공정, 정글 스토리 DTS 복원 사례와 같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영화 사운드 복원의 현황과 그 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박민영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 복원팀에서 사운드 복원 담당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한국 영화 사운드 복원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복원이란 단어를 떠오르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복궁 같은 건축물 복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베니스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 문화유산에 베니스 헌장이 있는데, 복원은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영화 복원 분야에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담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피아프라고 하는 국제 필름 아카이브 연맹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정한 윤리 강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1-4, 1-5에 복원은 원본 자료의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본 자료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어떻게 상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운드 복원에서의 이 원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운드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 채택한 사운드 채널 포맷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운드가 담겨 있는 물리적 매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화사를 통틀어서 영화 사운드가 담겨있는 물리적인 매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초기의 디스크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름이고요. 그 다음은 현재 영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DCP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필름 사운드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간략히 이 35mm 그 프린트 필름의 사운드 포맷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35mm의 한 프레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사운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이 사운드가 아날로그입니다. 모노부터 돌비 스테레오 SR까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돌비 디지털입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구멍이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 사이에 있는 저 부분이 바로 돌비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 가운데 돌비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DTS인데요. 이 DTS는 필름의 사운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점으로 된 것이 타임 코드인데요. 이 DTS 사운드는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DTS CD-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CD-롬이 만약에 유실된다면 DTS 사운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소니에서 만든 SDDS인데요. 이 필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좀 마모나 열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장비들은 이 디지털로 필름에 압축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할 때 이것을 다시 디코딩할 수 있는 장비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 사운드 복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 고전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사운드의 특징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고전 영화를 봤을 때 대사 싱크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점과 배우 연기가 너무 좀 과장되어 있다, 후시 녹음이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운드 복원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싱크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3가지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1968년 손인호 녹음 기사님의 인터뷰인데요. 녹음용 필름이 35mm에서 16mm로 격하했다. 화면이 흐려 입 맞추기가 어렵다. 단 이틀에 극영화 한 편의 녹음을 끝내는데 졸속 일수가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발견하고 나서 왜 이렇게 싱크가 맞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었는데요. 그 다음 기사는 76년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은 영화예술의 암담한 현황, 그리고 여전한 후시 녹음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의 후시 녹음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적은 카메라와 조명기가 필요했는데 이는 예상과 직결이 됐고요. 또 동시 녹음을 하다가 NG가 날 경우에는 리테이크를 가게 되면 그만큼 필름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사에서처럼 이틀에 한 편을 믹싱을 하다 보니 배우들이 다 녹음실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에 맞는 전문 성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동시 녹음을 하게 될 때 이 발성하는 법, 이 연기하는 법이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그 도입의 늦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76년도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77년도에 한국 영화 사운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감독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진우 감독님이시고요. 감독님께서는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키려고 시도했다. 더빙으로 처리된 영화를 관객들이 관람하고 있으면 연기자의 입놀림과 대사가 맞지 않은 걸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시고 사실 개인 사비를 틀어서 이제 아리플렉스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녹음기 등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고 동시 녹음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정진우 감독님 덕분에 이 정도로 좀 빨리 도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어떻게 사운드 복원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는 저희가 사운드 필름을 스캔하는 것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복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비가 저희가 사운드 전문 장비고요. 여기 보시는 스펙이 저희가 스캔을 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는 DTS, SDDS는 현재 스캔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제가 그 스캔을 하면서 모았던 이 열화가 된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사운드 트랙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운드가 끊겨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음으로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의 경우는 앞뒤에 이 동일한 음악이 있다면 그거를 메꿀 수가 있고, 만약에 대사의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자막을 넣을지의 유무들을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같은 영화의 편집이 발생해서 테이프로 이음새를 처리한 부분인데요. 그 이음새 부분이 또 오염이 되어서 좀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노이즈로 스캔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오른쪽에 음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너무 이제 오염이 되고 곰팡이나 열화가 되어서 이제 사운드 필름을 넘어서 화면까지 이제 열화가 침범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요. 1967년 배석인 감독님의 팔도 강산 16mm 프린터입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열화 하얀색 부분들을 다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게 노이즈로 이제 스캔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영화는 16mm였지만 이 전 매체인 35mm가 있어서 그 버전으로 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싱크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975년 강문수 감독님의 작은 별이란 영화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이 회색이 원본 웨이브 폼인데요. 보시면 대사와 대사 사이의 텀이 좀 길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세븐에서 스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원을 하면서 이 뒤에 있는 리틀 스타의 스타를 앞으로 가져와서 복구를 했고, 그 배우의 입에 맞게 대사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이 전과 후를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천자적인 악단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세븐 리틀스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천자적인 악단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세븐스타 리틀스타. 네, 어떠신가요? 네, 아니 박수. 네, 근데 사실 그 사운드 복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대사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저는 대사를 이동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사를 이렇게 녹음이 된 것도 아까 보셨던 이 신문 기사처럼 그 영화가 제작되었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항상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관람을 하면서 크게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올해 9월 초에 복원을 마쳤던 1996년 김홍준 감독님의 정글 스토리 복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6년 당시에 국내에 DTS 그 제작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국내에서 5.1로 믹싱을 하고 그 데이터를 미국에서 DTS CD를 제작한 사례인데요. 이게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던 영화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자료원에서 정글 스토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보유 자료 현황이고요. 필름 보유부터 마지막에 제작 실무 자료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기증되어 있는 영화였습니다. 보통 이제 제작 실무 자료가 잘 들어오진 않는데요. 이 영화의 경우는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출부에서 그 제작을 할 때 고민했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 빨간 줄에 국내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사운드 목표는 사실 제가 저 문구를 발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현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DTS를 아직 복원을 했었던 사례가 없기도 했었고,
저희가 복원을 할 때 대부분 고전 영화는 80년대 이전 영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90년대 신기술을 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이 DTS C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이 사운드 네거티브였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DTS 스테레오, DTS 타임코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코드가 있다라는 건 DTS CD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유실이 된 상황이었고요. 저 스테레오 파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투트랙 스테레오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 채널은 녹음실에서 5.1로 믹싱을 한 다음에 이 필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투 채널로 인코딩을 한 것입니다. 돌비 디지털이나 DTS의 원본 사운드에 비해서는 사실 음질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이 스테레오가 DTS나 돌비 디지털의 시설이 없는 극장에서는 백업용으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굉장히 좀 다행스러웠었던 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규석 교수님이 당시에 이제 이 영화를 믹싱하셨었는데 DTS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들고 갔던 이 오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자료원 수집부에서 이 테이프의 기증 절차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이 테이프를 전달하시면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 29년 동안 한 번도 재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처음 스캔을 받았을 때 여기 빨간 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한 7군데 정도가 사운드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프 재생하는 D88이라는 데크도 현재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 고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저희가 시도를 한 끝에 총 6군데를 복구를 하게 됐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스테레오 사운드를 활용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필름에서 스캔받은 스테레오 파일이고 오른쪽이 DA88에서 받은 돌비 디지털입니다. 이 빨간 네모안이 동일한 구간의 사운드인데요. 큰 차이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감독님이 믹싱을 하셨던 채널 분배는 이 오른쪽 하늘색 부분입니다. 대사는 센터에 들어가 있고 의도하셨던 이제 그 서라운드 사운드는 LS, RS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 필름에 압축이 되어서 들어간 스테레오의 경우는 스캔을 받을 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소리가 조금씩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날로그 사운드의 경우는 그 사운드를 믹싱했었던 이전 소스 데이터, 그러니까 소스 필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정글 스토리를 복원을 하고 나서 이 사운드 복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게 1996년 기사인데 이 정글 스토리가 개봉했었던 당시에는 전국의 2군데 시티극장, 명보극장에만 DTS 상영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제어한 전국의 모든 극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스테레오가 상영이 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복원가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감독이 원했던 이 원래의 고음질의 사운드로 다시 복원을 해서 현재의 관객에게 상영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어떻게 사운드를 수집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가 상영되면 법적 의무 제출로 모든 영화를 자료원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필름 시대에는 필름 프린트가 제출이 되었고 지금은 DCP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희가 또 수집부에서 자체적으로 2009년부터 녹음실에 개별 문의를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소스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그리고 M이나 이런 스테레오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2019년에는 라이브톤에서 처음부터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기증받게 됐었는데요. 대략 1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은 플란다스에게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자료원에 기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플란다스의 개를 4K로 복원하면서 이 소스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이런 필름 마그네틱 네트랙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요즘으로 치면 스템에 준하는 이런 마그네틱 필름들도 태흥영화사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대략 100편이 넘는 필름들을 수집을 받았고요. 그 중에는 서편제도 있습니다. 이미 서편제는 저희가 복원이 끝낸 작품이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 마그네틱 네트랙 이 소스 필름을 만약에 스캔할 수가 있다면 그 이후에 서편제도 한번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의 매체는 아까 보셨던 매체도 있는데요. 모두 과거 영화 녹음실에서 쓰였던 매체입니다. 사실 이런 마스터 매체뿐만 아니라 이 매체를 재생하는 장비들의 확보가 한국 영화 사운드를 복원함에 있어서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영화 복원은 흔히 과거의 것을 다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만드는 영화도 어느 시점에서는 고전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께 지금 만들고 계시는 어떤 이 소중한 자료들을 자료원에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소중히 잘 보관해서 한국 영화 미래를 위해서 저희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영 선생님의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스템이라고 언급만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템은 저희가 그 예로 들어서 5.1 채널의 경우는 5.2 6트랙에 각각 사운드, 음악, 폴리, 대사가 모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스템은 대사만 5.1, 음악만 5.1, 이펙트만 5.1 이런 식으로 각 요소가 분리되어 있는 5.1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같은 자료원에 있지만 저조차도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높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사운드 내가 없이 프린트만 있는 예전 영화는 프린트에서 사운드를 추출해서 복원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나 파지티브나 프린트를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복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 중에 가장 앞세대, 그러니까 고음질의 앞세대를 사용해서 복원을 하는데요. 프린트 필름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프린트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필름은 극장 상영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린트 필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에 여러 가지 단계의 그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세대의 필름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은 저희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청중 여러분, 박민영 발표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리사운딩 한국 영화는 영화가 선사하는 청각적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왜 극장, 홈시어터, 컴퓨터 환경 등 시청 공간에 따라 영화에 더 깊이 몰입하거나 같은 작품에서도 서로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될까요? 시각적 볼거리와 더불어 청각적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영화들은 왜 소리만 들어도 오래된 영화임을 직감하게 될까요? 그리고 옛날 영화라는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사운드 복원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이번 세션에 담았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번 시간을 통해 영화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사운드 설계와 복원의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리사운딩 한국 영화를 마치고 2부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